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다른 행성들은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네, 이게 티코 브라헤의 절충적인 체계입니다. 벤섬을 티코 브라헤에게 마음대로 쓰라고 주면서 이 벤섬의 가운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천문 관측소를 건설을 해줍니다. 이름은 우라니보르. 그 뜻은 하늘에 떠 있는 성이다. 천문학이 빛의 학문인 것에 반해서 연금술은 어둠의 학문이었습니다. 캐빈디시 연구소의 설계도는 실제 설계는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과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생각을 그 건물 안에 구현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과학은 건축을 담고 건축은 과학을 담는다. 과학, 인문과 예술을 만나다 네 번째 강의 케플러와 과학의 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세기 그 과학혁명기 동안에 그 과학의 방법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프란시스 베이컨의 주저서 위대한 부활이라는 책의 표지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는 저 바다에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 기둥은요, 고대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알려졌던 그러한 기둥인데요. 저 기둥의 위치는 지브롤터 해협에 두 기둥이 양쪽으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상당 부분 신화적인 얘기죠. 근데 그 지브롤터 해협의 위치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은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페인과 모로코는 지중해가 대서양으로 나가는 그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한테는 사실은 지중해가 세상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 밖은 미지의 세계, 심지어 나가서는 안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경계에 서 있었던 게 헤라클레스의 기둥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 배가 굉장히 용감하게 헤라클레스의 기둥 밖으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자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저 멀리 자기보다 앞서 그 나가서는 안 되는 경계를 뚫고 나간 배가 이미 있습니다. 이 책의 하단에는 많은 이가 지나가고 지식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유용한 것들이 증가한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고요. 그에 바탕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보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근대성, 어떤 근대적인 세상을 구성하는 세계관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진보할 수 있다는 생각. 어찌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당연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강의 중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고대에 황금기가 있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가 있었다. 고대 아주 옛날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지혜로웠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옛날 사람보다 많이 안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러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광학의 사례를 하나를 들어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야쿠프 비텔로라는 독일의 자연 철학자가 13세기에 저술했던 책입니다. 이 책은 당시에는 출판이 되질 않았고 그 원고의 형태로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읽혔다가 1543년에 처음으로 출판된 형태로 세상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학문에 관심이 있었던 학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졌던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그림에 보시면은 태양빛을 모아서 불을 내는 그러한 광학의 원리가 나와 있고요. 또 무지개가 태양의 반대 방향에서 생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음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에 발을 집어넣은 사람의 발이 이상한 모양으로 꺾여 보인다. 빛의 굴절과 관련된 그런 현상도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정확한 굴절의 법칙은 찾지 못했지만은 상당히 근접한 그런 굴절의 법칙까지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거꾸로 보이는 거울도 한 사람이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원리들이 이미 13세기에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텔로는 아랍의 학자였던 이븐 알하이삼 혹은 알하젠이라고 불렸던 그 아랍 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알하젠은 광학과 관련해서 특히 굉장히 중요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던 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남긴 업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눈에서 빛이 나가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사물에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옴으로써 사물을 보는 것이다 라는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 이론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이론 중에 즉 우리 눈에서 빛이 나간다는 이론과 아니면 사물에서 우리 눈으로 빛이 들어온다는 이론 중에 어느 게 맞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알하젠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은 눈에서 빛이 나가는 게 아니라 사물에서 태양빛이 사물에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옴으로써 빛을 보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알하젠은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알하젠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하젠을 계승했던 비텔로도 풀지 못했던 어려운 숙제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 눈은 동공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으로 빛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한 점을 제가 봅니다. 그 점에서 빛이 반사돼서 제 눈으로 오는데 빛이 한 가닥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점에서 반사된 빛이 한 가닥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점에서 반사된 수많은 빛의 가닥들이 제 동공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한 점을 보는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빛이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왜 그 각각의 점을 각각의 점이라고 인식을 하는 걸까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알하젠은 나름대로 답을 내놨습니다. 수많은 빛의 광선이 내 눈으로 들어오지만
나의 각막과 눈을 덮어 씌우고 있는 각막과 정확하게 수직으로 들어오는 광선만이 내 시신경을 건드린다. 다른 빛들은 내 시신경을 건드리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점에서 들어오는 빛의 딱 한 가닥만을 인식을 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이 왜 그런지 어떤 근거도 없죠. 왜 수직으로 내 눈에 들어오는 빛만 내가 인식을 할 필요가, 그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설명은 하지만은 설명이 그렇게 설득력을 가진 그런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천문학자입니다. 천문학자고 하늘을 바라보고 천체를 관측하고, 천체를 관측하는데 빛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을 하다가 광학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광학을 연구를 하다가 비텔로가 해결하지 못했던 아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저기 V라는 지점에, 맨 왼쪽 끝에 지점에요. 그 꼭지점에서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이런 콘 모양의 빛이 쭉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각막을 거치고 그 뒤에 렌즈 모양을 한 수정체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이 아이스크림 콘 같은 그 모양의 빛이 어떻게 되냐면 한 점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V라는 지점에서 출발한 이 콘 모양의 빛은 R이라는 지점에 우리의 망막에 가서 한 점으로 맺힙니다. X라는 지점에서 출발한 빛은 같은 과정을 거쳐서 S라는 지점에 가서 맺힙니다. Y라는 점에서 출발한 아이스크림 콘 모양의 빛은 우리 눈에 전부 들어와서 각막과 수정체를 거쳐서 T라는 점에 가서 맺힙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체 V, X, Y는 우리의 망막에 가서 거꾸로 R, S, T라는 형태로 맺히게 됩니다. 빛이 다 들어오지만 각막과 수정체의 작용에 의해서 한 점으로 수렴이 된다는 것입니다. 몇백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케플러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자, 데카르트는 철학자이자 과학자였습니다. 데카르트는 역시 다른 당시의 자연 철학자와 마찬가지로 광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케플러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데카르트는 케플러를 읽고 케플러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케플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안경이나 혹은 망원경 같은 데 사용됐던 렌즈들은 보통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굴을 만듭니다. 유리로 굴을 만들고 굴의 일부를 잘라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깎아서 렌즈를 만들었습니다. 굴의 모양으로 만들면은 가장 좋은 렌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광학을 연구하다가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굴을 깎아서 만든 렌즈는 한 점에 빛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초점이 하나가 아니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 한 점에 빛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렌즈를 사용해야 되느냐를 계산을 해보니까 타원이나 쌍곡선 모양으로 렌즈를 깎아서 만들면은 그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T라는 하나의 초점에 딱 모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이 결과를 내놓으면서 데카르트는 이거는 자기 이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도 몰랐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밝혀낸 것이다.
아이작 뉴턴은 이 데카르트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데카르트의 이런 기하학적인 논의가 기하학적으로 맞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모든 유리는 백색광을 통과시키면서 그 백색광을 구성하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단색광들이 유리를 통과하면서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져서 서로 다른 각도로 휜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기하학적 논의를 따른다고 해도 우리가 유리를 쓰는 한 쌍곡선 렌즈를 만들고 타원 렌즈를 만들어도 그 빛이 유리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단색광으로 분해가 되고 그 단색광들이 꺾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색깔들이 한 점에 모일 수가 없다는 것을 보입니다. 데카르트는 틀렸다. 자기가 새롭게 알아낸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리를 쓰는 한 이 색번짐을 맞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 대안은 거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망원경을 처음으로 제작을 합니다. 거울은 색번짐이 없으니까요. 물리학적인 용어로 색수차라고 하는데요. 이 색수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유리를 안 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케플러는 비텔러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케플러보다 많이 알고 있었고요. 뉴턴은 데카르트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진보한다는 생각, 내가 내 이전에 살았던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 나의 후손이 나보다 더 많이 알 것이다 라는 생각은 이 당시 17세기에 근대 과학이 등장하면서 같이 등장했던 상당히 새로운 관념이었던 것입니다. 신은 인간이 자신이 우주를 만든 비밀을 이해하기를 바랄 것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유용한 것들이 증가한다. 그에 바탕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보할 수 있다. 많은 이가 지나가고 지식은 더 많아질 것이다. 과학은 이전 연구자들의 전통 위에서 이를 수용하지만 동시에 이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지식의 진보를 지금부터는 이제 케플러의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케플러라는 천문학자는 젊었을 때 그 루터교를 믿고 있었던 그러니까 루터교를 신봉하던 그 천문학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한테 이제 천문학을 배웁니다. 메스틀린이라는 그 루터교 천문학자가 케플러의 스승이었는데요. 근데 이 루터교 천문학자들의 믿음 중에 하나는 신이 우주를 기하학적으로 만들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신은 인간이 자신이 우주를 만든 비밀을 이해하기를 바랄 것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자비로우니까요.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이 신이 우주를 설계할 때 집어넣었던 원리를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기하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신은 우주를 기하학적 원리에 따라서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해 주기를 바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문학을 할 때 기하학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케플러도 상당히 일찍부터 우주에 이 천체에 어떤 기하학적인 조화 같은 기하학적인 조화가
숨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이미지는요, 요하네스 케플러가 1596년에 젊은 시절에 처음으로 출판했던 우주의 신비라는 책에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이 우주 모형은 태양계의 모형입니다. 태양계를 케플러가 모델을 만들어서 이해를 한 것인데요. 이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냐면은 그 당시에 정다면체라고 알려진 것들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정다면체는요, 플라톤의 다면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요. 이게 3차원 입체인데 어느 쪽으로 돌려봐도 대칭인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근데 딱 5개밖에 없어요. 정6면체, 정4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정8면체. 플라톤의 시절에 이 5개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우주를 설명할 때 이 정다면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다면체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정다면체는 이 5개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다면체는 딱 이 5가지만 존재를 하는데요. 케플러가 이 5개의 정다면체를 써서 태양계의 모델을 만듭니다. 그런데 당시에 케플러처럼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받아들였던 사람의 하나의 숙제 중에 하나는 왜 행성의 수가 6개로 늘어났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서는 지구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행성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5행성입니다. 동양의 5행이라는 게 있죠. 5행이 이 5행성에서 나온 겁니다. 행성은 5개입니다. 근데 태양이 중심에 되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행성이 6개가 된 거죠. 지구도 하나의 행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왜 행성이 하필이면 6개냐 라는 것을 나름대로 정당화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케플러가 이 5개의 플라톤의 다면체를 사용을 해서 그걸 설명을 합니다. 왼쪽에 맨 밖에 있는 구가 토성의 궤도입니다. 토성의 궤도고요. 그 토성의 궤도 안쪽으로 정6면체가 내접을 합니다. 꽉 채워서 내접을 하고요. 그 정6면체에 다시 내접하는 구를 만들었을 때 그게 목성의 궤도가 됩니다. 목성의 궤도 안에 정4면체가 내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4면체에 다시 꽉 채워서 내접하는 구를 만들었을 때 그게 화성의 궤도입니다. 화성의 궤도 안에 정12면체가 내접을 합니다. 그 정12면체 안에 다시 구를 내접시켰을 때 그게 지구의 궤도가 됩니다. 지구의 궤도 안에 정20면체가 내접을 합니다. 정20면체 안에 다시 내접하는 구가 금성입니다. 금성 안에 정8면체가 마지막으로 내접을 하고요. 그 안에 꽉 채워서 구를 만들면 그게 수성의 궤도가 됩니다. 그래서 5개의 플라톤의 다면체를 세워놓고 그 각각에 접하는 구들을 6개를 채워넣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의 순으로 배열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이 결과가 실제 관측 결과와 상당히 비슷하게 일치합니다. 태양으로부터 각 행성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와 이 모델이 제시하는 거리가 상당히 비슷하게 일치합니다. 물론 케플러는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모델이다 고 생각을 했고, 뭔가 이런 식으로, 이런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이 태양계의 작동을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 굉장히 즐거워했지만은,
이게 자신이 찾는 그 우주의 조화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케플러는 이 이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티코 브라헤의 조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티코 브라헤가 관측한 데이터를 넘겨받습니다. 넘겨받아서 특히 화성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실험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실험을 해서 티코 브라헤의 관측 결과와 원운동의 조합만을 사용한 모델을 어떻게 하든지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거기서 오차를 줄이지를 못합니다. 그 오차가 이제 8분의 오차를 줄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케플러는 티코 브라헤가 워낙 뛰어난 관측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티코 브라헤가 가진 데이터의 오차는 한 1분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분의 오차는 티코 브라헤의 관측 결과에서 나온 오차가 아니라 모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모델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원운동의 조합만으로, 원운동만으로 행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다가 결국 1609년에 신천문학이라는 저서에서 태양계 행성들은 태양의 주위를 원의 형태로 도는 것이 아니라 타원의 형태로 돈다 라는 제1법칙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책에서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분은 같은 시간에 속도가 빨라졌다 늦어졌다 하는데요. 같은 시간에 이 가상의 선분이 쓸어간 면적을 계산해 보고는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면적을 쓸어간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케플러의 제2법칙입니다. 그리고 케플러가 찾아 헤맸던 행성의 공전 주기,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일수록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행성이 더 빨리 태양을 한 바퀴씩 돕니다. 뭔가 이 주기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사이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찾다가 결국 행성 공전 주기의 제곱은 궤도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제3법칙을 1619년에 얻어냅니다. 특히 이 중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케플러의 제1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별이나 달이나 화성이나 금성이나 이런 천체들이 원의 형태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타원의 형태로, 왜 그런 행성들이, 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타원의 형태로 도는 것인가? 는 거는 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케플러는 그것이 어쨌건 관측에 기반한 사실이다 라는 것은 보였습니다. 근데 왜 타원이냐? 왜 하필 타원이냐? 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오랫동안 찾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답을 처음 찾아냈던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을 제시한 다음에 케플러는 자신의 천문학에 근거를 해서 새로운 천문 관측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표의 이름을 루돌핀 테이블이라고 붙입니다. 여기서 루돌프는 케플러를 후원했던 프라하의 루돌프 2세를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천문학의 여신인 우라니아 여신의 신전을 그린 것입니다. 케플러가 루돌핀 테이블의 표지 그림으로 장식을 했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는 과학의 진보에 대한 케플러의 믿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림의 상단부를 먼저 보시면요. 이 신전의 뚜껑 부분인데요. 여기는 6명의 뮤즈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6명의 뮤즈들은 다 그 당시 천문학에서 밀접하게 사용이 됐던 그런 기구들, 도구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신전의 중앙입니다. 신전의 중앙에는 여러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맨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이름은 히파르쿠스라는 천문학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낡은 기둥의 히파르쿠스, 고대 천문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낡은 기둥들은 전부 벽돌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기둥이 낡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편으로 있는 새 대리석 기둥이 코페르니쿠스의 기둥입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코페르니쿠스고요. 그 옆에 기둥, 역시 대리석 기둥으로 굉장히 그 새것의 기둥이 티코 브라헤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편으로 역시 낡은 기둥이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고대 천문학자, 고대 천문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는 유명한 천문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의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고대의 천문학의 기둥은 다 낡았습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와 티코 브라헤의 기둥만이 새 대리석 기둥입니다. 각 기둥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달려 있는데요. 옛날 기둥에는 다 옛날의 낡은 우주 모형들, 그다음에 뭐 눈금을 잴 수 있는 각도계 정도의 원시적인 기구만이 달려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기둥에는 시차를 관측했던 굉장히 정밀한 각도계가 달려 있고요. 티코 브라헤의 기둥에는 티코 브라헤가 자랑했던 4분위와 6분위, 아주 정교한 새로 만든 기구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만을 봐도 지금 것이 옛날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인물들인데요. 히파르쿠스는 기둥 뒤에 기댄 채로 서 있고요. 프톨레마이오스는 앉아서 뭔가를 혼자서 끄적끄적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은 코페르니쿠스와 티코 브라헤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티코 브라헤는 하늘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신전의 천장에는 뭔가 천체의 운행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형이 코페르니쿠스의 책인지 천장에 그려진 이 우주도가요, 티코 브라헤의 책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케플러 자신은 젊었을 때부터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받아들이고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 티코 브라헤를 스승으로 뒀던 사람이고 어떤 의미에서 티코 브라헤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러 그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자기가 분명히 지지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안 주게 하기 위한 형태로 위에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천문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코페르니쿠스와 티코 브라헤고요. 티코 브라헤는 천장을 가르치면서 Quid si sic, 우리가 전 시간에 나왔던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에게 던지고 있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둘의 대화에 끼지 못한 채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미지는 천문학 지식이 발전한다, 진보한다. 옛날의 천문학은 낡았다. 적어도 티코 브라헤,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이 돼야만 새 것이고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케플러의 믿음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문학이 케플러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발전했을까요? 천문학의 여신이 이 두 개를 놓고 저울질을 하다 보니까 티코 브라헤의 체계가 낫더라. 케플러와 갈릴레오 이후에는 아주 급속도로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는 것은 곧 힘이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은 진보한다. 천문학이 케플러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발전했을까요? 코페르니쿠스의 체계가 받아들여진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케플러의 업적과 갈릴레오의 업적이 나온 이후에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예수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는 티코 브라헤의 체계가 아직도 그들에게는 그 올바른 체계로 널리 수용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예수의 선교사였던 그 지오바니 리치올리라는 학자가 1651년에 펴낸 새로운 우주 체계라는 책의 표지 그림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여신은 천문학의 여신 우라니아입니다. 이 천문학의 여신 우라니아가 두 개의 우주 체계를 저울에 달아서 재고 있습니다. 그림의 상단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새롭게 발견된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발견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수성이나 금성 같은 그런 행성이 마치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차고 기울더라 하는 것을 관찰한 결과가 그려져 있습니다. 수성이나 금성이나 이런 행성이 차고 기우는 것은 육안으로 보고는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망원경을 사용해서 보고는 마치 달처럼 보름달처럼 둥그레졌다가 초생달처럼 얇아졌다가 하는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 코페르니쿠스는 갈릴레오 같은 학자는 이런 현상이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지지하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티코 브라헤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티코 브라헤의 절충적인 체계도 똑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오른쪽에 맨 위에는요, 토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토성에 두 개의 그 어떤 고리 같은 것이 걸려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링 같은 토성을 둘러싼 링 같은 그런 형태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망원경으로 토성을 관찰하면서 처음으로 토성이 이제 자기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한 것을 그림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 밑에가 목성입니다. 목성인데 목성을 관찰해 보니까 목성 주위에 4개의 달이 있더라. 갈릴레오가 발견한 것입니다. 하는 것이 그려져 있고요. 또 목성에 2개의 띠가 관찰이 됐습니다. 이거는 리치올리 자신이, 이 책을 쓴 리치올리 자신이 처음으로 관찰했던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게 달입니다. 달. 갈릴레오의 달입니다. 달이 수정구처럼 매끈한 것이 아니라 그 표면이 울퉁불퉁하다 하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치올리의 표지 그림의 상단 부분에는 다 그 당시에 발견된 새로운 천문학적인 관찰 결과들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근데 리치올리 자신은 이것이 자신의 체계, 즉 티코 브라헤의 체계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표지 그림의 중앙에는 우라니아 여신이 2개의 우주에 대한 모델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모델이 태양이 중심에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체계입니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다른 것들은 다 태양 주위를 도는 코페르니쿠스 체계고요. 오른쪽 그림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돕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태양 주위를 돕니다. 티코 브라헤 체계입니다. 천문학의 여신이 이 2개를 놓고 저울질을 하다 보니까 티코 브라헤 체계가 낫더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리치올리는 예수의 선교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의 선교사들은 수학이나 천문학을 상당히 깊이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티코 브라헤의 절충적인 체계가 이들한테는 가장 매력적인, 가장 자연의 사실과 부합하는 그러한 체계로서 수용이 되고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에서 흥미있는 것은 표지 그림의 하단에 웬 노인이 이렇게 기대서 약간 멍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노인의 오른쪽 편에는 하나의 우주 구조가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이게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다른 것들은 다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던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기 누워있는 노인은 프톨레마이오스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리치올리 시대가 되면은 이미 예수의 선교사들조차도 이 옛날 시스템은 용도 폐기가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티코 브라헤의 체계냐 코페르니쿠스의 체계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옛날에 프톨레마이오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그 시스템은 다 이미 버려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조차 과학이 진보하고 지식이 진보하고 천문학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전혀 부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리치올리는 티코 브라헤의 체계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죠. 안타깝지만 티코 브라헤의 체계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케플러는 제1법칙에서 행성들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에 두고 타원의 모양으로 태양 주위를 돈다는 제1법칙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그 다른 어떤 체계보다 계산 결과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오는 왜 지구가 도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냐? 왜 지구가 그렇게 빨리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데 왜 쏘아올린 화살은 제자리에 떨어지나? 라는 역학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케플러와 갈릴레오 이후에는 아주 급속도로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리치올리의 이 책이 나왔을 무렵에는 이미 유럽에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고, 이로부터 한 50년 정도가 지나면은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1742년에 도플메이어와 호만이라는 천문학자가 우주의 지도라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이들이 그렸던 그림의 아주 일부분인데요. 여기서 또다시 천문학의 여신인 우라니아가 두 체계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라니아는 여기서 한쪽 체계의 끈을 잡아당깁니다. 그것을 선택하였다는 뜻이죠. 그 체계는 태양이 중심에 있고 다른 것들은 다 태양 주위를 도는 코페르니쿠스의 체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티코 브라헤의 체계입니다.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다른 모든 것들은 태양 주위를 도는 티코 브라헤의 절충적 체계인데, 우라니아는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잡고 있고요. 땅바닥에는 어떤 옛날 모델 하나가 반쪽아리가 난 채로 부서져서 뒹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은 이미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수용하게 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지식은 힘이다 라는 유명한 경구를 남겼던 사람입니다. 아는 것은 곧 힘이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은 진보한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보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가 이 당시 17세기에 근대 과학이 등장을 하면서 과학이 세상에 던졌던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세계가 존재할까? 존재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뭐 악마의 트릭일 수 있다. 의심을 해봅니다. 나는 존재하나? 글쎄요, 확신이 없습니다. 인간이 마치 복잡한 기계와 같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 인형 비슷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정신은 혹은 나의 영혼은 어디에 존재할까요?